방금 전 비트코인 나스닥과 함께 폭락하면서 9,400만 원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분위기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0부터 100까지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숫자가 20입니다. 거의 전부 다 공포에 질려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숫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한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낮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팔면 무조건 손해인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라는 거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비트코인에는 약 4년치 평균 가격을 그려놓은 선이 있는데요. 길게 보는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선입니다. 근데 이 선이 2022년 이후로 한 번도 안 깨졌었는데 이번에 그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걸까요? 그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총 3가지가 겹쳤는데 그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가장 최근에 터졌죠.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같은 곳인데,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분위기가 확 엎어져 버렸죠. 금리를 인하하기는커녕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고, 이게 왜 코인한테는 안 좋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은행의 금리가 올라가면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이자를 두둑이 받습니다. 그러면 굳이 위험한 코인에 돈을 둘 이유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원인인데요.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사지 않아도 주식처럼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이 있죠. 이 주로 큰 손들이 이용하는 통로인데요. 근데 이 통로에서 돈이 12거래일 연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6조 원 규모인데 역대 손에 꼽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돈들이 ETF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을 가장 크게 흔든 건 연준도 아니고 큰 손들의 이탈도 아니었었죠.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모은 회사의 회장인데요. 지금 회사 이름은 스트래티지, 예전 이름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예요. 이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이 무려 84만 개가 넘는데 지금 가격으로 80조 원어치죠.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비트코인은 절대 안 판다, 이런 말들로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비트코인을 팔아치웠습니다. 무려 4년 만에 매도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판 게 2022년 12월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일러마저도 비트코인을 매도한다, 이러면서 다들 같이 던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마이클 세일러가 이번에 매도한 비트코인이 몇 개였을까요? 딱 32개였습니다. 회사가 가진 84만 개 중에서 32개예요. 돈으로 따져보면 38억 원 규모인데요. 80조 원을 가진 회사가 38억 원을 매도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1억 원을 가진 사람이 그냥 5천 원 정도 쓴 정도입니다. 게다가 왜 매도했는지도 분명합니다. 손해를 줄이려고 던진 게 아니죠. 이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나눠주기로 약속한 게 있었는데 그 약속한 돈을 마련하고자 아주 일부를 판 겁니다.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매도한 가격이 매수한 가격보다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평균 1억 1,700만 원을 샀고요. 근데 이번에 매도한 가격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손해보고 던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보고 아주 극일부만 정리를 했다는 거죠. 이 세일러 본인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한 개를 팔면 그 사이에 10개에서 20개를 더 사겠다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절대 안 판다고 한 거는 결국에 매도하는 양보다도 매수하는 양이 많은 사람으로 남겠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마지막으로 매도한 게 2022년 12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땠을까요? 그 시점이 바로 그 직전 하락장의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세일러가 매도한다는 신호들 지나고 보니까 천장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 근처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닥 근처에서 매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TD 코엔이라는 곳에서 분석을 내놨는데 세일러 회사의 거래는 전체 시장 거래량이 3.3%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격을 좌지우지할 만한 크기가 아니라는 거고, 사람들이 38억 원 규모 매도에 놀라가지고 우르르 던진 게 알고 보면 과대한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신호들을 다시 떠올려보자면요. 이 전체 보유자의 절반 이상이 손실 중이고 4년째 평균선도 깨졌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과거 하락장의 바닥마다 나타났었던 모습이기도 하죠. 공포가 가장 클 때가 지나고 보면은 가장 낮은 자리였던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걸 짚어봐야 되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을 가장 강력하게 누르고 있는 건 결국에 미국 연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갈릴 가능성이 높겠고, 연준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오면 무거운 흐름들이 더 이어질 수 있겠고요. 반대로 연준이 한 발 물러서는 신호를 주면은 그때 본격적인 반등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마이클 셀러의 매도라거나 다른 악재들은 시장이 이미 알 만큼 전부 다 알고 있는 재료입니다. 반면에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시장을 흔든 새로운 변수는 연준이었었죠. 그러니까 다음 방향성을 정하는 열쇠도 미국의 연준이 쥐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고, 지금은 무조건 도망칠 때라기보다는요, 이런 사실들을 차분히 바라보시고 판단하실 때에 가깝습니다. 시장의 모두가 공포에 빠진 이 순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회랑 겹쳐 있었던 자리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은 미국 연준의 태도 변화, 큰손들의 이탈, 그리고 셀러의 매도까지도 겹치게 되면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셀러가 매도한 건 80조 원 중에 38억 원 규모였었고요. 손해도 아니었었고 마지막으로 매도했던 2022년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과거 바닥마다 나왔었던 신호가 동시에 떠 있겠지만 본격적인 반등은 결국에 연준의 다음 선택지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죠. 연준은 정말로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더 누를까요? 아니면 슬그머니 방향성을 틀까요? 다음 영상에서 연준이 쥐고 있는 다음 카드들 같이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실 때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들이 보시다는요, 지금 못 사도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이 저점에서는 매수를 망설이고 또 고점에서는 더 매수하고 싶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1600원, 1700원 근처 무섭고 불안해가지고 매수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에 리플이 4500원, 5000원까지 상승하니까 그때 가서야 고점에 추격 매수하는 이런 심리랑 똑같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하고 싶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단기 고점 그리고 단기 저점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들도 이 투자 심리를 조금이라도 잡아 나가기 위함입니다. 지금 못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결국에 좋은 가격에 매수가 가능하신 거고, 이 욕심보다는 오히려 기다림이 더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준 9,400만원 선까지 내려앉았고요. 이더리움도 빠지고 있고 우리의 리플 XRP도 1,600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번에 국내 증시 서킷 브레이커 포함해가지고 미국 증시까지도 기술주의 위주로 크게 빠졌죠. 그리고 기술주는 쉽게 말씀드려서 애플, 엔비디아 같은 큰 IT 회사 주식들입니다. 이렇게 큰 주식들이 흔들리니까 위험한 자산들 똑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코인도 당연히 그 중에 하나겠죠. 여기에 강달러 현상까지도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면요, 코인 같은 자산들은 보통 힘을 쓰지 못합니다. 달러의 힘을 재는 지표가 있는데 지금 그게 1년 만에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오게 됐어요. 코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사방이 전부 다 역풍이었다라는 거고, 하루 동안 강제로 정리된 돈들만 1조 원 가까이 돼버렸습니다. 이걸 청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돈을 빌려서 투자했다가 가격이 반대로 가서 자동으로 정리되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딱 한 가지 이상한 데이터가 보였습니다. 전체 시장은 분명히 말라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코인을 사고 파는 수량 자체가 줄어들었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거래소 거래량이 2024년 9월 이후로 가장 적었습니다. 다들 손을 떼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딱 한 가지 종류, 이것만 거꾸로 가버렸습니다. 실물 자산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선물이라는 거는 어떤 것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돈을 거는 거래입니다. 그 물건을 직접적으로 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 선물은 진짜 자산의 가격에 돈을 거는 상품이라는 거고, 근데 이것만 지금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시장 전체는 식어가고 있는데 이것만 지금 펄펄 끓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시장의 돈들이 정말로 코인을 떠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갈아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의문을 풀어준 게 바로 스페이스 X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우주회사가 맞죠. 최근에 코인 거래소에서도 스페이스 X 가격에 대해서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생겼고, 근데 오늘 그 상품에 들어온 돈이 10%나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격은 오히려 15% 빠졌는데 시장에 돈들이 몰린다라는 건요, 사람들이 더 하락한다에 걸어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방향이 아니에요. 이 시장의 돈들이 코인이 아니라 코인처럼 거래되는 진짜 회사로 옮겨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리플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코인 거래소가 이제부터는 우주회사 지분까지도 사고팔게 만들었고, 이렇게 진짜 자산을 코인처럼 잘게 쪼개가지고 거래하게 만드는 걸 자산 토큰화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조금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빌딩이 됐든 주식이 됐든 블록체인 위에 올려가지고 24시간 거래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큰화라는 판은 리플이 10년 넘게 깔아온 바로 그 판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코인 가격이 상승하기만 바라는 회사가 아니죠. 시장의 돈들을 빠르게 주고받는 길드,
그러니까 결제, 토크나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시장이 투기에서 진짜 자산 거래로 옮겨가는 흐름들, 리플이 줄곧 이쪽으로 온다 이렇게 말해왔던 방향성과도 같다라는 거고, 오늘 시장에서의 악재 뉴스가 사실은 리플이 그려왔던 그림들이 켜지는 장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 구조가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데이터로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 핵심 엑기스, 이 소름 돋는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 우주회사 상품이 커지면서 선물 시장에서 전 세계 6위 규모까지 올라왔죠. 웬만한 코인들 다 제껴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스페이스 X도 넘지 못한 게 딱 몇 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입니다. 리플은 여전히 그 위에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 리플 선물에 들어온 돈들은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수치인데요. 이게 지금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고, 가격은 하락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리플 반에 계속해서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 쪽에 걸고 있을까요? 지금은 하락한다에 건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락한다에 건 돈이 오른다에 건 돈보다 9배 가까이 많아요. 한쪽으로 완전히 쏠렸다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겠죠. 시장이 너무 많이 팔렸는지 아닌지. 0에서 100까지 숫자로 재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걸 RSI라고 부릅니다. 보통 30 아래로 내려가면 너무 많이 팔렸다는 신호인데, 지금 코인 시장 평균값이 그 30 아래로서 내려와 있습니다. 너무 많이 팔린 상태에서 베팅까지도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가 핵심이 되는데요. 하락한 데에 건 사람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조금만 거꾸로 올라도 문제가 생기겠죠. 손해를 막으려면 거꾸로 사야 되거든요. 그 사는 힘들, 가격을 더 위로 밀어 올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눌렸던 용수철이 튀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작은 호재 하나에도 가격이 빠르게 튈 수 있는 구조라는 거고, 물론 이건 구조가 그렇다는 거지 꼭 그렇게 된다? 이런 약속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작은 호재가 하나 들어왔죠. 리플이 유럽에서 중요한 허가를 받았는데요.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의 금융감독기관이 리플에게 예비 승인을 내줬고, 이 허가 하나로서 유럽 30개 나라에서 사업할 길이 열립니다. 리플이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허가까지도 합친다. 그럼 유럽의 규칙을 완전히 지키는 회사가 된다는 거고요. 리플은 이번에 전 세계에서 75개가 넘는 허가를 들고 있습니다. 가장 깐깐하다는 유럽 시장에 합법적으로 발을 들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번 허가가 오늘 당장 리플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넓히는 소식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리플을 막 사게 만드는 단기적인 호재 재료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뉴스가 나온 오늘 시점 어떻습니까? 리플 가격은 하락하고 있죠. 이 지금의 가격을 움직이는 건 뉴스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적인 흐름들, 그리고 지금 전체 시장 분위기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드려보면요. 시장 전체는 말라가고 있었는데 시장의 돈들은 코인을 떠난 게 아니라 진짜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대한 방향성을 리플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길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리플 선물에는 시장의 돈들이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쌓였고요. 시장의 베팅은 떨어진다 쪽으로 심하게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유럽 허가라는 중장기 재료가 하나 더 얹혔습니다. 지금 리플은요. 단기 가격은 약하지만 그 아래에서 조용하게 시장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가격은 1600원 라인입니다. 이 자리가 이번 하락이 시작된 지점이자 지금 꼭 지켜야 되는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이 1600원만 지켜내주면 너무 많이 팔린 상태랑 한쪽으로 쏠린 베팅들 때문에 시장에 작은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그 위로는 1800원을 다시 넘느냐가 첫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1600원이 무너진다. 그렇다면 XRP 1달러, 이 1500원 초반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요. 15조 원 규모의 옵션 만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전으로서 가격 자체가 크게 출렁이는 변동성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은 뉴스 하나보다도 이 바닥 가격들, 쏠린 베팅들, 이게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겠고, 너무 많이 팔린 상태에서는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무리하게 잡기보다도 흐름을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은 무너졌지만 시장의 돈들은 코인을 떠난 게 아니라 진짜 자산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향성은 리플이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길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리플 선물에는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돈이 쌓였고요. 또 시장의 베팅은 떨어진다 쪽으로 심하게 쏠려 있습니다. 오늘 들어왔던 유럽 허가는 이 중장기 재료일 뿐이지 단기 가격들은 1600원이라는 바닥을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눌려버린 XRP 가격 용수철이 한 방에 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과연 어떤 신호를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그 신호들 하나씩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나친 욕심만 내려놓는다면 충분히 좀 더 좋은 기회를 주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고 또 답답하게만 느껴진다면 알트코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다거나 리플 XRP 한 가지에만 모든 비중들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리플 좋은 거 맞지만요. 리플이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시장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시장이 주는 다양한 기회들에 대해서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평균 단가 자체가 높아진 상황이라면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기보다는요. 앞으로 어떻게 평균 단가를 낮출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단기 종합방에서 단기 타점에 대한 대응들을 안내를 드리는 이유들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수익을 활용해서 리플 코인에 대한 평균 단가를 낮춘다거나 또 다양한 대응 전략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도요. 시장이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XRP 가격이 1650원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한때 고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인데요. 분명히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가격 같은 경우는 자꾸만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 풀어보려고 하는데 XRP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리플이 뭔가 크게 잘못을 한 건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리플 잘못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번 하락에서만큼은 리플 XRP의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하락에 대한 이유를 뉴스에서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뉴스는 이렇게 말을 하죠. 미국에서 코인 관련된 법 하나가 통과되려다가 막혔다. 그리고 그 법 이름이 바로 클래리티 법이고 이게 막히면서 코인 시장 전체가 불안해졌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한 발만 더 들어가 보자면요. 클래리티 법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막혔다는 소식 하나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건지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지금까지 코인을 어떤 규칙으로 다뤄야 되는지 정해진 법 자체가 없었었죠. 코인이 주식 같은 건지 아니면 그냥 물건 같은 건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었습니다. 규칙이 없으니까 회사들도 불안할 거고요. 투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불안했겠죠. 여기서 클래리티 법이 바로 그 헷갈리는 부분들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법이라는 거고 그래서 코인하는 사람들한테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법입니다. 당연히 리플한테도 아주 중요한 법이었겠죠. 리플이 주식인지 물건인지 그 답을 정해줄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 법이 막힌 진짜 이유를 들여다봤을 때 리플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안 나오고 정말로 안 나옵니다. 리플 때문에 막힌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뭐 때문에 막힌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인데 법이 막힌 진짜 이유는 딱 한 가지 조항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윤리 조항이라고 부르는데요. 윤리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지금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코인으로 직접 돈을 버는 걸 막을 거냐 말 거냐 이걸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 산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트럼프가 문제가 됐을까요? 트럼프 가족들은 대통령이 된 뒤에 코인 사업을 크게 벌였고 자기 이름을 붙인 코인도 만들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종류의 코인 사업에도 손을 댔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씀드려서 가격이 잘 변하지 않도록 만든 코인입니다. 그렇게 코인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한 외국 통신사 추산으로는 3조 원이 넘어갑니다. 코인 사업 하나로 그만큼을 벌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코인 규칙을 만드는 법을 통과시키려는데 정작 그 규칙 근처에 있는 사람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 그게 공정한 거냐.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코인으로 돈 못 벌게 하는 내용들을 이 법에 같이 넣자. 이게 바로 그쪽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편 입장은 조금 달라집니다. 백악관에서 이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패트릭 위트라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규칙을 만들 거면 대통령부터 갓 들어온 막내 직원까지도 똑같이 적용을 해라. 대신에 특정한 한 사람이라거나 한 가족만 콕 집어가지고 겨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솔직한 말로 여기까지는 양쪽 전부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인데요. 그래서 합의가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럼 이제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리플이랑 무슨 상관이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싸움 안에서 리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없었죠. 트럼프 코인 이야기, 윤리 조항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뿐입니다. 리플은 이 싸움에 끼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정작 가격이 떨어진 건 리플 XRP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법 하나가 막히게 되면서 코인 시장 전체가 지금 불안해졌고 그 불안에 대해서 리플도 같이 휩쓸려 내려간 겁니다. 말 그대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리플을 포함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결정적인 일이 하나 더 있었죠. 지난 6월 9일 이 윤리 조항을 두고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렸고 양쪽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보려고 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회의가 그대로 깨져버렸어요. 한쪽에서 막판에 중요한 내용들을 빼버렸었거든요.
이 회의가 깨지면서 시장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과 리플이 한 번 더 빠진 시점이 거의 겹칩니다. 물론 가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전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요. 다만 그 회의가 깨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더 차가워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원래부터 백악관 같은 경우는 7월 4일까지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이 회의가 깨지게 되면서 그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 기자는요. 7월 4일 통과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까지도 말을 했고 여기까지가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내 코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 엉뚱한 싸움 때문에 가격이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다른 각도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법이 늦어지는 게 무조건 나쁘기만 한 일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미국에서 이렇게 큰 법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한쪽 편 찬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쪽 편에 충분히 많이 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미국 상원에서 60표 이상이 필요하고 이건 한쪽 당 힘만으로는 절대로 채우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 반대쪽 당에서도 일정 인원들이 손을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처럼 윤리조항을 두고 제대로 다툰 다음에 양쪽이 합의해서 통과된 법들 훨씬 더 단단합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뒤집지 못합니다. 반대로 급하게 한쪽 힘으로만 밀어붙인 법 같은 경우는 다음에 분위기가 바뀌면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답답함 지연 자체가 길게 봤을 때 오히려 더 오래가는 법을 만드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미국 의회는 잠깐 쉬었다가 7월 중순에 다시 모입니다. 한 의원의 예상으로는 의원들이 돌아온 뒤에 이 법을 다시 본격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가 진짜 고비겠죠. 그때 윤리조항 합의 소식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위쪽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겠고 반대로 또 합의가 깨지면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시점이 하나 남아있는데 8월 달이 되면 미국 의회가 긴 휴가에 들어갑니다. 이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이 8월 휴가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통과되면 다행이겠지만 또 그걸 넘기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어떤 상원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에 놓치게 되면 2030년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건 그 한 사람만의 전망이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결국에 리플이 떨어진 진짜 이유는 리플 자신이 아니라 트럼프 코인 돈을 둘러싼 윤리 싸움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이 6월달에 한번 깨지면서 가격이 더 흔들렸고요. 진짜 고비는 7월 중순부터 8월까지입니다. 다만 이런 지연들이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더 단단한 법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 점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만약에 이 윤리 조항을 둘러싼 싸움이 8월 전에 극적으로 타결돼 준다면 바로 그날 리플 XRP 가격은 어떻게 급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들 다음 영상에서 자료 더 모아가지고 차분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보유 목적의 자금이라면 크게 흔들림이 없을 수 있겠지만요. 단기 타점을 목표로 진입했다면 욕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트코인 그리고 리플 같은 종목들 처음에는 단기 관점으로 진입을 하시죠. 근데 막상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원래 계획했던 목표가는 잊어버리고 더 상승할 거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중장기 투자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 매도할 수 있었던 구간들을 놓치고 나서 다시 하락하는 가격을 보면서 손실 계좌로 인해 가지고 후회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인데요.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목표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투자 심리가 팔고 나서 조금 더 오른 이런 아쉬움보다도 팔지 못하고 다시 하락했을 때 이렇게 느끼는 후회가 훨씬 더 크게 남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욕심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목표가를 정하셨다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습관들을 키워나갈 줄 아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리플한테 엄청난 소식이 하나 터졌죠. 유럽의 30개 나라가 한꺼번에 열렸다는 뉴스인데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나온 바로 그날 리플 가격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해버렸습니다. 호재가 터졌는데 가격이 반대로 가고 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개미들이 무서워가지고 코인을 팔던 바로 그 순간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들. 오늘은 이 두 가지 수수께끼를 처음부터 하나씩 끝까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도대체 무슨 소식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려 볼게요. 지난 6월 23일 리플이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의 금융감독기관에서 승인을 하나 받았죠. 정식적인 이름은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사업을 정식으로 해도 된다. 이런 일종의 사업 허가증입니다. 근데 이 허가증이 왜 그렇게 큰 뉴스가 됐을까요? 유럽에는 미카라고 부르는 공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 덕분에 한 나라에서 이 허가를 받으면 나머지 29개 나라에서는 따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룩셈부르크 한 곳만 통과하면요. 유럽의 30개 나라 전체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급 가장 큰 진입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예요.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똑같은 유럽 규칙을 두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금 한 나라에서 큰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같은 규칙인데 누구는 막히고 있고요. 리플은 통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리플은 다가오는 7월 1일 이 시한을 앞두고 이 규칙을 가장 잘 맞춘 회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예비 승인이에요. 이 최종적인 도장은 아직까지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일단 통과는 시켜줄 테니까 마지막 서류만 채워라, 뭐 이런 단계라는 거죠. 다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관문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상 리플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 올해 2월 달에 역시 같은 룩셈부르크에서 또 다른 허가증을 하나 받아뒀습니다. 이번에 전자화폐를 다룰 수 있는 허가증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받고 다른 돈으로 바꾸고 다시 내보내는 과정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리플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었다라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큰 펀드 자금이 모이는 돈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리플이 거기에 유럽 본부를 차린 걸 두고 개인 투자자보다는 큰 기관들을 보고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걸 한번 풀어볼 차례예요.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가격은 왜 하락하고 있을까요? 그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번 하락은 리플이 못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같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1억대 아래로 내려오면서 코인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흔들렸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방금 전 1조 원이 넘는 돈이 한순간에 청산돼 버렸습니다. 빚을 내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의 돈이 강제로 정리가 됐다는 건데, 그럼 비트코인은 또 왜 떨어졌을까요? 그 배경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중앙은행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거라던 기대감이 오히려 더 올릴 수도 있다, 금리 인상 기조로 바뀌어버렸죠. 금리가 올라가면 안전한 곳에 돈을 두는 게 유리해집니다. 그럼 코인 같은 위험자산들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리플은 원래 시장이 흔들리면 더 크게 출렁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 내려갔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리플은 한 달 전보다도 20% 가까이 빠진 상황이고요. 지금 가격은 1,600원대 라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은 좋은 뉴스는 리플만의 호재였고요. 가격을 하락시킨 거는 시장 전체의 공포감이었다는 사실들, 지금 이 두 가지가 각각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가격은 분명히 떨어졌는데 그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개미들은 무서워서 팔았죠. 근데 돈 많은 쪽은 그 반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우선 리플을 담는 ETF에 7주 연속으로 돈이 들어왔죠. 여기서 ETF라는 거는 이 큰손이나 기관들이 코인을 간편하게 사들이는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리플 ETF에서만 돈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6월 22일 하루에만 약 80억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한 달로 따지면 400억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물량들 흐름도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거래소에 쌓여있던 리플이 몇 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2,500만 개가 넘는 리플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옮긴다라는 건요, 지금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보는 경우가 많겠고, 게다가 리플을 1만 개 넘게 들고 있는 큰 지갑의 숫자는 사상 최고치를 찍어버렸습니다. 무려 33만 개가 넘어가요. 이 숫자들만 놓고 보시면요, 지금 개미가 공포에 던진 물량을 큰 손이 조용히 받아가고 있었다는 해석 자체가 가능해집니다. 조금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모두가 뉴스에 환호하다가 가격이 안 오른다고 실망하던 그 순간에 정작 돈을 움직이는 쪽은 조용히 사모으고 있었다는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당분간 가격은 위로 크게 튀기보다는 지금 자리 근처에서 버티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해요. 시장 전체 공포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오더라도 비트코인이랑 미국의 금리라는 큰 파도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가격이 곧장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선 같은 경우는 1,500원 부분입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면 큰 흐름은 버텨주는 거고, 만약에 이 자리를 확실하게 내준다면 더 깊은 조정 하락세까지도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는 신호는 2,000원 선을 거래량과 함께 되찾는 순간, 이때가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번 유럽 소식이 비로소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지금 가격을 누르는 힘 자체가 단기적인 공포 구간인 건데, 밑에서 받치는 힘은 ETF 자금들, 큰 손들의 매집들, 이게 느리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포가 이기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받치는 힘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은 유럽 30개 나라를 한 번에 열 수 있는 예비 승인을 받았지만요, 아직까지 최종 도장은 남아있다는 사실들, 이 발표 당일 가격이 떨어진 건 리플 탓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금리가 만든 시장 전체의 공포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런 공포 속에서도 ETF란 큰손들 오히려 리플을 사모으고 있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유럽 진입이 최종 승인까지도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마지막 관문들 하나하나씩 뜯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해가지고 스트레스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현재 시장 자체가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높은 평균 단가 그리고 여러 번 놓친 수익 실현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셔도 되는 거고, 지금 같은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큰 욕심보다는요 오히려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요 이 목표가를 현실적으로 잡고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 이유들도 결국에 이게 팔아야지 내 돈이기 때문입니다. 못 팔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도하고 나서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기회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훨씬 더 건강한 투자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세상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회사가 있죠. 근데 그 회사한테 지금 시계 하나가 돌아가고 있고 약속한 돈을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 또 그걸 재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시기가 훨씬 더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바로 궁금해지죠. 이 회사 투자자들한테 한 약속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한 가지만 붙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이 얘기를 꺼냈냐? 이 크립토컨트라는 분석 회사고 코인 시장의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곳인데요. 그리고 이 분석의 주인공은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입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모은 회사로 유명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팔았네 어쩌네 뭐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거 말고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바로 이 회사가 약속한 돈을 앞으로도 계속 줄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그럼 무슨 약속을 했길래 그럴까요? 이 회사는 지금 투자자들한테 매년 현금을 주기로 했었고 일종의 이자처럼 주기로 했습니다. 돈을 맡기면 해마다 정해진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건데 여기까지는 뭐 그냥 흔한 약속이에요. 그냥 배당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의 크기였습니다. 이번 크립토컨트 분석에 따르면은 이 회사가 한 해에 줘야 되는 돈이 1조 6천억까지 불어난 상황이고요. 예전과 비교해봤을 때 약 4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약속한 돈이 4배로 늘었다는 건요. 그만큼 어디인가에서 돈을 더 끌어와야 된다는 뜻인 거고, 그렇다면 이 돈을 도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보통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장사해서 번 돈으로 이런 걸 줍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올해 들어가지고 빠르게 줄어들었죠. 이 크립토컨트 쪽에서 그 현금이 약 38% 정도 감소했다라고 봤습니다. 한 해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줘야 될 돈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배당 여력이라는 말입니다. 어렵게 들리겠지만 그 뜻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약속한 돈을 앞으로 몇 달이나 더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크립토컨트는 이 여력을 두고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한때는 이 회사가 7년 넘게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불과 14개월까지밖에 버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7년까지 버티던 거를 이제는 1년 남짓 버틴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버틸 수 있는 기간들이 지금 빠르게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14개월마저도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는 사실상 단순해요. 줘야 될 돈들은 4배로 늘어났고요. 가지고 있는 현금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올 곳은 좁아지고 있는데요. 나갈 곳은 커지고 있어요. 곳간이 비는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크립토컨트가 한 가지를 권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제 비트코인을 그만 사고 현금을 더 쌓으라 이런 조언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상하죠. 아니 회사 자체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본업인 회사한테 이제 비트코인을 그만 사라? 모순되는 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곱씹어보면 그 이유가 보이는데요. 지금처럼 줄 돈은 많은데 가지고 있는 현금이 줄어드는 상황들에서 그 현금마저도 비트코인 사는데 써버린다? 그럼 약속을 지킬 만한 여유가 더 줄어들겠죠. 여기까지가 크립토컨트가 내놓은 분석 내용인 거고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은 조금 더 서늘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회사가 한 해에 약속한 돈은 1조 6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 회사가 본업으로서 그러니까 원래 하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버는 돈 석 달에 약 1,700억 원 정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란히 놓아보자면은 한쪽은 한 해에 1조 6천억 또 다른 쪽은 석 달에 1,700억 본업에서 버는 돈만으로는 약속한 배당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부족한 돈들을 주식을 새로 찍어서 판다거나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기대서 메워왔습니다. 여기서 선언한 지점이 있는데요. 이 회사를 빠르게 키웠던 그 방식들이 지금은 거꾸로 회사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럼 이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이 스트래티지가 여전히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버틸 힘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다만 여기서 새로 돈을 끌어오는 통로가 좁아지는 동안 현금을 구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이 압박이 풀리려면 비트코인 값이 다시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회사가 숨통을 틉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진짜 교훈은 따로 있어요. 어떤 회사가 가치를 키우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 한 개는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키우는 거, 또 다른 한 가지는 약속과 빚을 쌓아 올려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평소에 비슷해 보이죠? 근데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완전히 다른 결과로 갈라지게 될 겁니다. 약속만 잔뜩 쌓아 올린 쪽이 먼저 휘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투자를 할 때 이 가치가 실제로 번 돈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약속에서 나온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중요하겠고, 오늘 이번 사건이 그 눈을 키워주는 좋은 사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크립토 퀀트는 스트레티지가 약속한 배당이 약 4배로 늘고 현금은 줄어들면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빠르게 짧아졌다라고 봤어요. 본업에서 버는 돈만으로도 그 약속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크립토 퀀트는 비트코인을 그만 사고 현금을 쌓아라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잔뜩 쌓아 올린 회사가 흔들릴 때 우리는 그 위험을 미리 알아챌 수 있는 신호가 과연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다음 영상에서 자료를 가지고 더 깊이 파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또 속이다, 리플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리플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내가 매도하고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알트 시장에서는 알트코인들 활용하셔가지고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 평단을 낮추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요한 점은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응할 줄 아는 겁니다. 이 리플에 대한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면서도 알트코인과 비중 조절을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들, 결국에는 똑같은 리플을 보유하더라도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인 거고, 지금은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번에 리플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 하원 측에서 다가오는 7월 17일 뉴욕에서 청문회를 연다라고 하는데요. 주제는 바로 그 코인법, 클래리티 법과 관련된 겁니다. 이 제목도 거창하죠. 금융의 미래를 만든다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걸 큰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 청문회에서는요 사실 아무것도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투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문가들 불러서 의견을 듣는 자리예요. 게다가 이 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미국의 하원을 통과했고요. 작년 7월 17일에 통과됐었고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청문회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무대에 올려가지고 분위기를 띄우는 자리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더 이상해지죠. 작년에 진짜로 법이 통과됐는데도 가격이 떨어졌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리플이 5년 동안 안고 있었던 가장 큰 고민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딱 한 문장인데,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증권으로 분류되면 규제가 아주 엄격해지죠. 거래소에 올리기도 까다롭고요. 사고 팔기도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상품으로 분류되면 금이나 기름처럼 비교적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플한테는 상품으로 인정받는 게 5년 내내 가장 큰 숙제였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그런 숙제가 지난 3월 달에 이미 풀려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7일 미국의 두 금융당국이 함께 발표를 남겼고, 리플을 포함해가지고 16개 코인을 상품으로 본다라고요. 5년 동안 기다린 정답이 드디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보통 같았으면 여기서 가격이 폭등해야지 정상이죠. 근데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이달 초에는 1,60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 나오는데, 왜 5년 만에 답이 나왔는데도 가격이 상승을 못했을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설명은 이겁니다. 그 3월달 발표가 법이 아니라 해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쉽게 풀어드려보자면은 이 법 같은 경우는 도장을 꾹 찍은 약속이죠. 한 번 정하면 잘 안 바뀝니다. 근데 해석 같은 경우는 말로만 한 약속에 가깝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을 바꾸면 되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발표를 한 당국들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영원히 확실하게 만들려면 결국에 의회가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그 정답은 아직까지 연필로 쓴 약속이었던 셈이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큰 돈에 굴리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월 달 발표에 환호하면서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진짜 법이 도장 찍힐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쪽을 선택을 한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으면 작년 7월 달 그 자리가 왜 꼭지점이었는지 설명이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을 미리 기대하고 사모았다가 막상 뉴스가 진짜로 나오는 순간 그때 그냥 매도해버린 거고, 그래서 호재가 터졌던 그날이 오히려 가장 비싼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그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청문회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상원입니다. 미국에서 법이 진짜로 완성되려면 상원이라는 더 큰 관문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 이 법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4일 미국 상원의 한 위원회를 통과했었고 찬성 15표, 반대 9표였어요. 하지만 진짜 마지막 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상원 전체에서 60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표가 살짝 모자란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요. 그 모자란 표를 막고 있는 게 코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정치인들의 코인 관련된 윤리 규정 같은 이런 코인과 직접 상관없는 쟁점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전혀 다른 법안 하나를 먼저 처리해라 이렇게 걸어둔 상황입니다. 내가 트럼프 측에서 전혀 다른 법안 하나를 먼저 처리해라 걸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코인법 자체가 순서가 뒤로 밀려나 있어요. 정리드리자면 리플의 운명이 정작 리플과 상관없는 정치 싸움에 의해서 묶여있는 셈이라는 거고, 그럼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남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사실이 아니라 전망입니다. 지금 7월 17일 청문회는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좋은 말들은 오고 가겠지만 가격을 크게 흔들지는 못할 겁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미 3월달에 청문회보다 훨씬 더 큰 뉴스가 나왔는데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진짜 시선은 청문회보다도 상원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이 시장 법이 진짜로 통과되기 전까지는 큰 방향 전환보다는 기다림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공개된 예측 자료를 보면은 올해 안에 법이 될 확률을 낮게는 40% 초반, 높게는 60에서 7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이번에 무조건 된다라고 단언을 한다면은 그건 사실보다는 바람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리플 XRP가 5년을 기다린 답은 사실 지난 3월달에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법이 아니라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아직까지 진짜 법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사실들. 그래서 7월 17일 청문회는 끝이 아니라요. 이 법으로 가는 길의 한 단계일 뿐이겠고, 그럼 진짜 마지막 관문인 상원에서 그 모자란 표는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 열쇠를 쥔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이 상승할 거라는 생각보다도 얼마나 하락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 중에 하나는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믿는 습관들인데요. 계속 상승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현재의 가격들이 맞을까라는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들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단가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을 또 보유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좋은 가격들을 같이 기다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리플 정보방에서도 단기 고점과 저점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들도 지금 시장은 상승과 하락 자체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승만 바라보는 투자보다는 대응을 준비하는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좋아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십니다. 트위터에 지금은 X라고 부르는 그곳에 도지코인 얘기를 정말 많이 올렸어요. 그때마다 도지코인 가격이 출렁거렸었고요. 근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정작 자기 회사 사업에는 도지를 깊게 넣은 적이 거의 없어요. 테슬라에서 기념품 몇 개를 도지로 살 수 있게 한 게 거의 전부입니다. 자동차를 도지로 팔지도 않았었고, 좋아한다고 말은 수도 없이 했었는데 사업에 넣는 거는 늘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둘 다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잠깐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테슬라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죠. 상장됐다라는 거는 주인이 일론 머스크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인 거고, 그 회사 주식을 산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다 같은 주인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주라고 부르죠. 근데 만약에 사장이 회사 돈이나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인에 갖다 붙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 주주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저건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사장 개인 취미 아니냐, 이러면서 소송을 걸 수가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 측에서 비슷한 일로서 소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자기랑 관련 있는 다른 회사를 테슬라가 사들였었는데요. 그때 주주들이 소송을 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 도지코인은 조금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거고, 트윗으로 응원하는 건 자유지만 회사에 진짜로 박아넣으면 소송이 날 수 있으니까요. 이 도지코인을 맡고 있었던 거는 일론 머스크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 소송의 위험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 상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스페이스X가 이번에 상장하면서 들고 온 구조가 조금 특별하죠. 보통은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회사를 좌우합니다. 주식이 곧 힘이니까요. 근데 스페이스X는 다르게 설계가 됐어요. 일론 머스크가 가진 주식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됩니다. 42% 정도고, 근데 회사 일을 정할 때 행사하는 표, 그러니까 투표권은 82%를 쥐고 있습니다. 이건 외신들이 공개된 상장 자료를 보고 전달한 내용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시장의 다른 주주들이 표를 아무리 끌어모은다라고 할지라도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을 표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머스크를 막을 방법이 거의 사라진 거죠. 참고로 이 회사는 상장하면서 매겨진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2,500조 원이 넘어갑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치는 더 불어난 상황이고요.
근데 변화는 이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테슬라랑 스페이스X는 회사의 법적인 주소를 옮겼죠. 회사도 사람처럼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데 두 회사 전부 다 텍사스라는 주로 옮겼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텍사스 같은 경우는 주주가 사장을 상대로서 소송을 걸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에서는 소송을 걸려면은 그 회사 지분을 최소 3%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테슬라처럼 거대한 회사에서 3%라면은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 규모죠. 개인이 그만큼을 들고 소송을 건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소송 위험, 도지코인을 맡고 있던 위험들,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낮아지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드려 보자면은, 먼저 머스크는 회사 안에서 표로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주가 소송을 걸기도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시점에 벌어졌고, 여기서 등골이 조금 서늘해지죠. 그동안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 회사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들, 그게 기술 문제도 아니고 머스크 마음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주주들이 소송으로 막을 수 있다는 위험들,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상장과 주소 이전으로 인해서 그 위험이 거의 사라졌다라는 거고, 도지코인을 가둬두고 있던 게 사실은 복잡한 회사 규칙이었었는데 그 빗장이 조용히 풀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로켓가 상장했다는 화려한 뉴스만 봤습니다. 근데 진짜 변화는 그 뒤에서 훨씬 더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분을 한번 가라앉히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막던 장치가 사라진 거,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도지코인을 사업에 넣은 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길이 열린 거지 자동차가 출발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일론 머스크는 올해 4월 달에 엑스머니라는 결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엑스어플 안에서 돈을 주고받는 기능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도지코인이 들어갈 거다라고 기대했었죠. 근데 엑스머니에는 도지가 없습니다. 암호화폐 자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송금 어플이랑 비슷한 일반 돈을 다루는 서비스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흐름을 봐도 비슷한 이야기가 보입니다. 도지코인은 올해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으로 한번 크게 상승했죠. 우리 돈으로 100원 초반이던 게 160원 부근까지도, 그러니까 5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상승 날짜가 다가오면서 다시 내려와 버렸죠. 좋은 소식을 미리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 막상 소식이 나오자마자 팔아버렸다라는 거고, 이건 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흐름이에요.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개에 120원 라인입니다. 이 시장 분위기를 숫자로 보여주는 공포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 지수도 지금 극단적인 공포 쪽에 가 있고, 한마디로 상장이라는 호재는 이미 한 번 다 쓰인 재료라는 뜻이겠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상장 그 자체보다는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새로운 소식 하나하나에, 그리고 시장 전체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냐면 상장이라는 재료 자체가 방금 본 것처럼 이미 한번 소진됐기 때문인 거고, 대신에 이번 변화가 만든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마음만 먹으면 도지코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선들이 그 위로 크게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소송 위험 때문에 못했던 일을 이제는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셔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테슬라, 스페이스X의 합병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여부. 이건 외신들이 이미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지코인의 실제 결제나 서비스에 들어갔다는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는지 여부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쪽에서는 최근에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하나 있었죠. 다들 엑스머니만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도지코인을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통로는 다른 곳에서 열렸습니다. 하우스 오브 도지라는 곳이 팩소스라는 결제 회사랑 손을 잡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페이팔, 벤모처럼 수억 명이 쓰는 결제 서비스의 바탕에 도지코인을 연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나 소문이 아니라요. 실제로 발표된 협력 내용입니다. 크립토폴리탄 같은 매체가 전한 내용이고,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에 도지코인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걸로 다들 시끄러운 동안에 정작 도지코인의 실제 생활로 들어가는 진짜 문을 조용히 다른 쪽에서 열린 셈이겠죠. 물론 이게 가격을 당장 끌어올린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연결이 됐다라는 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쓴다라는 거,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방향성만큼은 도지코인이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돈 쪽으로 한 걸음씩 가고 있다, 이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첫 번째, 스페이스X 상장의 진짜 의미는 돈을 많이 모았다는 게 아니라요. 일론 머스크를 막던 장치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도지코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선은 올라갔지만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도지를 넣겠다고 한 거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째, 상장이라는 호재는 이미 소진됐고요. 지금 진짜 보셔야 될 건 합병의 실제 진행과 도지코인의 실제 생활 결제 소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자기를 막을 사람이 거의 사라진 일론 머스크가 이제 와서 도지코인을 진짜로 꺼내든다면 그거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습관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시장은 내가 더 상승하기를 바라는 순간에 오히려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확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몰빵보다는 비중 조절 자체가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현금 비중도 역시 하나의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5%, 10% 수익도 결국에 작은 수익들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수십 퍼센트 수익만 바라보다 보니까 정작 눈앞에 있는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는 사람들은 욕심보다는요, 원칙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